여러분 한번 주변을 둘러보시겠어요? 같은 나이인데 어떤 분은 얼굴에 빛이 납니다. 걸음걸이도 당당하고 말씀하실 때 눈빛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분은요, 같은 나이인데 벌써 몸도 마음도 축 처져 있습니다. 만나면 한숨부터 나오고 표정에 생기가 없어요. 이 차이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돈일까요? 운일까요? 타고난 체질일까요? 최근에 발표된 한 대규모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무려 80년 동안 수백 명의 인생을 추적한 하버드 대학교의 성인 발달 연구인데요. 이 연구에서 밝혀진 결론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늙어서 행복한 사람들은 특별한 비밀을 가진 게 아니었어요. 그저 몇 가지 습관이 달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습관들은 놀랍게도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오늘 저는 여러분께 그 비밀을 6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들으시면요, 분명 하나쯤은 가슴에 와닿는 게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건강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냥 건강이 아니에요. 저는 이걸 건강 통장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여러분, 은행 통장은 다들 가지고 계시잖아요. 돈을 넣으면 늘어나고 빼면 줄어들고 관리를 안 하면 어느새 바닥이 나죠.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젊을 때는 아무리 써도 잔고가 넉넉해요. 밤을 새워도 무리를 해도 다음 날이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50살이 넘고 60이 넘으면요, 이 통장의 잔고가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가서 허둥지둥 채우려고 하면 이미 늦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노후의 가장 큰 지출이 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이 생활비를 먼저 떠올리시는데요. 아닙니다. 바로 의료비입니다. 통계를 보면요, 우리나라 평균적으로 한 사람이 평생 쓰는 의료비 중에서 절반 이상이 65세 이후에 집중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모아놨어도 건강이 무너지면 그 돈이 전부 병원비로 나간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건강을 잘 지키는 것 자체가 수천만 원, 어쩌면 수억 원을 아끼는 길이에요. 그러면 늙어서 잘 사는 분들은 건강을 어떻게 관리할까요?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만나본 건강한 70대, 80대 어르신들의 공통점은 딱 3가지였어요. 첫째, 걷습니다. 거창한 운동이 아니에요. 매일 30분에서 1시간 정도 걷는 겁니다. 동네 공원을 산책하거나 가까운 마트까지 걸어가거나 아침에 일어나서 집 근처 한 바퀴를 도는 거예요. 이게 별것 아닌 것 같지만요, 매일 30분 걷기가 심장병 위험을 30% 넘게 줄여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3살 박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이 65세 은퇴하셨는데 은퇴하고 나서 몸이 급격히 나빠졌대요. 혈압도 올라가고 혈당도 올라가고 무릎도 아프고요. 병원에서 약을 여러 가지 처방받으셨는데 어느 날 담당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약을 드시는 것도 중요한데 매일 걸으세요. 그게 약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박 선생님이 처음에는 10분도 힘들었지만 조금씩 늘려서 지금은 매일 5,000보 이상을 걸으신대요. 그렇게 2년을 꾸준히 하셨더니 혈압약을 줄이셨고 혈당도 정상 범위로 돌아왔고 무릎 통증도 많이 좋아졌답니다. 둘째, 잘 먹습니다. 잘 먹는다는 게 비싼 거 먹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골고루 먹고 과식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배가 파랄 정도만 차면 숟가락을 놓으세요. 이게 일본 오키나와 장수 마을에서도 유명한 원칙이에요. 하라하치 부라고 해서 배의 80%만 채우는 겁니다. 그리고 채소를 많이 드시고 생선을 자주 드시고 가공식품은 줄이세요. 밥상 위에 나물 한 접시, 생선 한 토막, 된장국 한 그릇이면 충분합니다. 셋째, 잠을 잘 잡니다. 나이가 들수록 잠이 줄어든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런데 수면 전문가들은 나이가 들어도 최소 7시간은 자야 한다고 말합니다. 잠이 부족하면 뇌에 노폐물이 쌓이고 이게 장기적으로 치매 위험을 높입니다. 잘 늙는 분들은 수면 습관이 규칙적이에요. 잠자리에 들기 1시간 전에는 스마트폰을 내려놓으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따뜻한 물 한 잔으로 몸을 이완시키는 거죠. 이 3가지, 걷기,
잘 먹기, 잘 자기. 정말 단순하죠. 그런데 이걸 꾸준히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의 차이가 10년 후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됩니다. 건강 통장의 잔고가 넉넉한 사람은 늙어서도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통장이 바닥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보는 노후, 아무도 원하지 않으시잖아요. 그런데요,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더 드려야 합니다. 건강만 있으면 될 것 같죠? 아닙니다. 몸이 아무리 튼튼해도 마음이 외로우면 그 사람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 외로움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건강에 얼마나 해로운지 아십니까? 미국의 한 연구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요, 만성적인 외로움은 하루에 담배를 15 갭이 피우는 것과 같은 수준으로 건강에 해롭습니다. 외로운 사람은 심장병 위험이 높아지고 면역력이 떨어지고 치매 발생률도 올라갑니다. 외로움이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실제로 몸을 병들게 하는 독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외로워지기가 너무 쉬워요. 직장을 다닐 때는 매일 만나는 동료들이 있잖아요. 아침에 인사하고 점심 같이 먹고 업무 이야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관계가 유지됩니다. 그런데 은퇴하면 그 관계가 한순간에 끊어져요. 처음 한두 달은 연락하다가 석 달 지나면 뜸해지고 1년 지나면 거의 남남이 됩니다. 자녀들은요, 다들 바쁩니다. 배우자마저 먼저 떠나시면 정말 혼자가 됩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세요. 대기업에서 부장까지 하시고 은퇴하신 분인데요. 현직에 계실 때는 전화가 하루에도 수십 통씩 왔대요. 회식 약속, 골프 약속, 이런저런 모임이 줄을 이었고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1년이 지나니까 전화가 거의 안 오더랍니다. 명절에 문자 한 통 오는 게 전부가 됐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함이 사라지니까 사람도 사라지더라.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그러면 늙어서 잘 사는 사람들은 관계를 어떻게 관리할까요? 이분들에게는 공통적인 습관이 3가지 있었습니다. 첫째, 먼저 연락합니다. 나이가 들면 자존심이 생기거든요. 내가 왜 먼저 연락해야 하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서로 연락을 안 하게 됩니다. 잘 사는 어르신들은 이 자존심을 내려놓으세요. 오랜 친구한테 잘 있어? 밥 한번 먹자.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이 전화 한 통이 관계를 살려요. 둘째,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자리에 나갑니다. 동네 경로당이든 문화센터 수업이든 등산 모임이든 뭐든 좋습니다. 중요한 건 집에만 있지 않는 거예요. 부산에 사시는 68살 김 여사님이라는 분은요, 은퇴 후에 동네 도서관에서 하는 독서 모임에 나가기 시작하셨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석 달 정도 꾸준히 나가시니까 마음이 통하는 분들이 생기더랍니다. 지금은 그 모임분들과 같이 여행도 다니시고 서로 생일 챙겨주시고 아프면 죽 끓여서 갖다 주시는 사이가 됐대요. 김 여사님 말씀이 늦게 만난 친구가 이렇게 소중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셋째, 가까운 관계를 깊이 있게 가꿉니다. 잘 사는 어르신들은 관계의 숫자보다 깊이를 중요하게 여기세요. 오래 살다 보면 대화가 줄어들거든요. 잘 늙는 부부는 하루에 30분이라도 서로 마주보고 이야기합니다. 관계는요, 저절로 유지되는 게 아닙니다. 화분에 물을 주듯이 꾸준히 정성을 들여야 해요. 외로움이라는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없습니다. 사람만이 사람을 치유할 수 있어요. 여기까지 건강과 관계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바로 이것, 일이 있는 삶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가 막막하다는 거에 할 일이 없으니까요. 사람은요, 역할이 있어야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자기 효능감이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내가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감각이에요. 은퇴하면 이 역할이 사라져요.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나를 기다리는 사람도 없고 오늘 반드시 해야 할 일도 없습니다. 이게 처음에는 자유로운 것 같지만요. 석 달만 지나면 자유가 아니라 공허함이 됩니다. 은퇴 후에 급격히 건강이 나빠지는 분들, 우울증이 찾아오는 분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거예요. 할 일이 없어진 겁니다. 매일매일이 일요일 오후 같은 느낌이에요. 그게 365일 계속되면 지옥이 됩니다. 반면에 늙어서 잘 사는 분들을 보면요, 반드시 뭔가 하고 계세요.
어떤 분은 아파트 화단을 가꾸세요. 어떤 분은 동네 초등학교에서 교통봉사를 하세요. 또 어떤 분은 목공을 배워서 작은 선반이나 의자를 만드시는데 자녀들한테 하나씩 선물하시면서 뿌듯해하세요. 충청도에 사시는 71살 이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평생 택시 운전을 하셨어요. 68배 운전을 그만두시고 나서 처음 1년은 정말 힘드셨답니다. 매일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만 보셨는데 점점 말수도 줄어들고 밥맛도 없어지고 밤에 잠도 안 오시더래요. 그러다 부인의 권유로 동네 텃밭을 분양받으셨어요. 처음에는 귀찮았는데 씨를 뿌리고 싹이 올라오는 걸 보니까 신기하더랍니다. 물을 주고 거름을 주고 벌레를 잡아주면서 매일 텃밭에 나가셨어요. 토마토가 빨갛게 익으면 이웃에 나눠주시고 고추가 열리면 고추장을 담그셨고요. 이분이 그러셨어요. 택시 운전할 때는 손님이 나를 필요로 했는데 이제는 이 식물들이 나를 필요로 해. 내가 물을 안 주면 시들거든. 그게 나한테 삶의 이유가 되더라. 중요한 건 규모가 아니에요. 작더라도 내가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는 일이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뭘 할까? 기대되는 일이 하나라도 있는가? 자, 이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바로 돈 이야기입니다. 노후에 돈이 얼마나 있어야 잘 살 수 있을까? 이 질문 한 번쯤 해보셨잖아요. 언론에서는 자주 이런 기사를 내보냅니다. 은퇴 후 필요한 최소 노후 자금 3억 원, 부부 기준으로 5억 원은 있어야 한다. 이런 기사를 보면 가슴이 철렁하시죠? 나는 그만큼 없는데 어떡하지? 이런 불안감이 밀려옵니다. 그런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늙어서 잘 사는 사람은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쓸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적게 쓰면서도 만족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제주도에 사시는 70대 부부의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분들은 서울에서 작은 가게를 하시다가 63세 정리하시고 제주도로 내려가셨어요. 노후 자금이 넉넉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식비는요,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시고 동네 어시장에서 싱싱한 생선을 사시면 한 달에 놀랄 만큼 적게 드신대요. 차는 안 가지고 계시고 자전거와 마을버스를 이용하시고요. 한 달 생활비가 부부 합쳐서 120만 원 정도면 충분히 생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분들이 불행해 보이시냐고요? 전혀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같이 텃밭에 가시고 오후에는 바닷가를 산책하시고 저녁에는 같이 밥을 해 드시면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서울에 있을 때보다 지금 이 10배는 더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핵심은 이겁니다. 얼마를 가졌느냐보다 얼마가 필요한 삶을 살고 있느냐가 중요해요. 돈이 많아도 욕심이 더 크면 항상 부족합니다. 돈이 적어도 필요한 게 별로 없으면 늘 넉넉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시느냐면요. 첫째, 고정 지출을 줄입니다. 둘째, 과시 소비를 멈춥니다.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소비, 이게 노후에는 독이 됩니다. 여러분, 잠깐 한 가지 장면을 떠올려 보시겠어요? 70 새생 일잔치 자리입니다. 자녀들이 케이크를 준비하고 손주들이 노래를 불러줍니다. 건강하게 70세를 맞으셨으니 축하한다.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이런 말들이 오가죠. 그날만 해도 괜찮았습니다. 아직 걸을 수 있고 밥도 잘 먹고 뭐 하나 크게 불편한 것 없다고 느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로부터 1년, 2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사소한 변화라서 대수롭지 않게 넘기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소한 변화들이 하나둘 쌓이면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됐지? 라고요. 오늘 이 영상에서는 70대 이후에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변화들을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무섭게 하려는 게 아닙니다. 미리 알면 준비할 수 있고 준비하면 막을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영상 후반부에는 이런 변화 속에서도 건강하고 활기차게 사시는 분들의 비결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체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60대까지만 해도 체력이 줄었다는 걸 잘 못 느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20대, 30대만큼은 아니지만 일상생활 하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거든요. 산도 가고 여행도 다니고 모임에도 나가시죠.
근데 70대에 접어들면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마치 절벽을 만난 것처럼 체력이 확 떨어지는 시기가 옵니다. 예전에는 아파트 3층 정도 계단을 올라도 숨이 차지 않았는데 이제는 2층만 올라가도 다리가 무겁고 숨이 가빠집니다. 시장에 가서 장을 봐오는 것도 예전에는 아무렇지 않았는데 이제는 장바구니가 무거워서 중간에 한번 쉬어야 합니다. 동네 한 바퀴 산책을 나갔다 오면 괜히 피곤해서 소파에 앉으면 한참을 일어나기 싫어집니다. 이런 변화가 갑자기 하루아침에 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70대 초반에 한 번, 75세 전후로 또 한 번, 이렇게 계단식으로 체력이 확 떨어지는 시점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이게 왜 그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먼저 심장의 펌프 기능이 떨어집니다. 심장도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나이가 들면 심장 근육도 약해지고 한번 펌프질할 때 보내는 혈액의 양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온몸에 산소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니까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고 피곤한 겁니다. 폐 기능도 마찬가지입니다. 70대가 되면 폐활량이 20대 때의 60% 수준까지 떨어질 수 있어요. 거기에 앞서 말씀드렸던 근육 감소까지 겹칩니다. 70대에 이르면 전신 근육량이 전성기 대비 상당히 줄어든 상태입니다. 특히 허벅지 근육이 많이 빠지는데 허벅지 근육은 걷고 일어서고 계단을 오르는 모든 동작의 기본이거든요. 허벅지가 약해지면 일상의 모든 동작이 힘들어집니다. 의자에서 일어나는 것, 버스에 오르는 것, 화장실에서 앉았다 일어나는 것, 이런 것들이 전부 버거워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면 활동량이 줄잖아요. 활동량이 줄면 체력이 더 떨어집니다. 그러면 활동량이 더 줄고 체력은 더 떨어지고 이 악순환이 한번 시작되면 빠져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70대 초반에 체력 저하를 느꼈을 때 그때가 바로 결정적인 시점입니다. 거기서 포기하고 주저앉느냐 아니면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유지하느냐에 따라 70대 후반, 80대의 삶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거창한 운동을 하라는 게 아닙니다. 매일 20분에서 30분 동네 한 바퀴 걷는 것만으로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면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이고,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고 안 아픈 데가 없다고요. 특히 무릎, 허리, 어깨, 손가락 마디. 아침에 일어나면 관절이 뻣뻣하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여기저기서 소리가 나고 오래 걸으면 무릎이 시큰거리고 이게 70대의 일상이 됩니다. 관절이 왜 이렇게 되느냐? 관절 안에는 연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뼈와 뼈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하는 조직인데요. 이걸 자동차 타이어에 비유해 볼게요. 새 타이어는 도로의 충격을 잘 흡수하잖아요. 그런데 수만 킬로미터를 달리면 타이어가 닳아서 얇아지죠. 연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십 년 동안 사용하면서 조금씩 닳아 없어집니다. 문제는 연골은 한번 닳으면 다시 재생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이어는 갈아 끼울 수 있지만 연골은 그게 안 되거든요. 70대가 되면 이 연골이 상당히 닳아있는 상태입니다. 연골이 얇아지면 뼈끼리 직접 부딪히게 되고 그때 통증이 생깁니다. 이게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특히 무릎에 가장 많이 옵니다. 무릎은 우리 체중을 평생 지탱해온 관절이니까 당연히 가장 많이 닳겠죠. 70대 이상에서 무릎 통증을 호소하는 비율이 절반을 넘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허리도 큰 문제입니다. 척추 사이에 있는 디스크, 이것도 일종의 쿠션인데 나이가 들면 수분이 빠지면서 쪼그라듭니다. 그러면 척추뼈 사이의 간격이 좁아지고 신경을 누르면서 통증이 생겨요. 허리가 아프면 허리만 아픈 게 아닙니다. 다리까지 저리고 오래 서 있기도 힘들고 오래 앉아 있기도 힘들어집니다. 결국 움직이는 것 자체가 싫어지는 거죠. 여기서 또 악순환이 시작됩니다. 관절이 아프니까 움직이기 싫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관절 주변 근육이 약해지고 근육이 약해지니까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더 커지고 부담이 커지니까 더 아프고 이런 식으로 꼬리에 꼬리를 물며 상태가 나빠집니다. 골다공증도 70대에 본격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뼈의 밀도가 줄어들어서 뼈가 약해지는 건데 특히 여성분들에게 심합니다. 폐경 이후 여성 호르몬이 급격히 줄면서
뼈가 빠르게 약해지거든요. 70대 여성의 상당수가 골다공증을 갖고 계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통증과 함께 사는 것, 이것은 70대의 큰 도전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통증을 참기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꾸준히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영이나 물속 걷기 같은 수중 운동은 관절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근육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가장 서글프게 느끼시는 변화 중 하나인데요. 바로 눈과 귀의 변화입니다. 세상을 보고 듣는 감각이 점점 흐려진다는 건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서 삶 자체가 달라지는 경험이거든요. 먼저 눈 이야기를 해볼게요. 70대가 되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시력에 문제를 느끼십니다. 가장 흔한 것이 백내장입니다. 백내장은 눈 안의 수정체가 뿌옇게 흐려지는 병인데요. 마치 안경에 김이 서린 것처럼 세상이 뿌옇게 보이는 겁니다. 70대 이상에서 백내장 유병률이 70%를 넘는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로 흔한 질환이에요. 더 걱정되는 것은 황반변성입니다. 황반이라는 건 망막의 중심부인데 이 부분이 손상되면 시야의 정중앙이 안 보이게 됩니다. 사람 얼굴을 바라봐도 가운데가 검게 보이고 글씨를 읽으려 해도 글자가 찌그러져 보이는 거예요. 이건 백내장과 달리 한번 손상되면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70대 이후에 급격히 늘어나는 질환이라서 정기적인 안과 검진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제 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70대가 되면 청력도 상당히 떨어져 있습니다. 노인성 난청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달팽이관 안에 있는 청각세포가 나이가 들면서 점점 줄어들어서 생기는 겁니다. 처음에는 높은 음부터 잘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전화 벨소리가 잘 안 들리거나 여성이나 아이의 목소리가 뭉개져서 들리거나 그러다가 점점 진행되면 일상 대화도 어려워집니다. 텔레비전 소리를 점점 크게 틀게 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이야기하는 자리에서는 무슨 말인지 알아듣기가 힘들어집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문제가 생깁니다. 잘 안 들리면 대화가 어렵잖아요. 대화가 어려우면 사람 만나는 게 불편해집니다. 상대방이 말하는데 자꾸 뭐라고 하고 되묻는 게 미안하고 엉뚱한 대답을 할까봐 걱정되고 그래서 점점 사람 만나는 걸 피하게 됩니다. 모임에 안 나가고 전화를 안 받고 대화를 줄이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감각 저하가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는 과정입니다. 최근 연구에서 흥미로운 사실이 밝혀졌는데요. 청력 저하가 치매 위험을 높인다는 겁니다. 귀가 잘 안 들리면 뇌가 소리를 처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쓰게 되고 그만큼 다른 인지 기능에 쓸 에너지가 줄어든다는 거예요. 또한 사회적 교류가 줄면서 뇌에 대한 자극 자체가 감소하니까 인지 기능이 더 빨리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보청기를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보청기를 끼는 것이 단순히 소리를 잘 듣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치매 예방과 사회적 관계 유지를 위한 중요한 건강관리 수단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 변화, 눈과 귀의 쇠퇴. 이것은 세상과 나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을 세우는 변화입니다. 하지만 정기적인 검진과 보조기구의 도움으로 그 벽을 충분히 낮출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소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70대가 되면 먹는 것에도 큰 변화가 옵니다. 예전에는 뭘 먹어도 탈이 없었는데 이제는 조금만 과식해도 속이 더부룩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속이 쓰리고 변비가 일상이 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먼저 위에서 나오는 위산의 양이 줄어듭니다. 위산은 음식을 분해하고 소화시키는 핵심 물질인데 70대가 되면 젊을 때의 절반 이하로 분비량이 줄어들 수 있어요. 위산이 부족하면 음식이 제대로 소화가 안 됩니다. 특히 고기 같은 단백질 식품이 잘 안 소화되죠. 그래서 고기를 먹으면 속이 불편하다, 소화가 안 된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고기를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단백질은 근육 유지에 가장 중요한 영양소잖아요. 소화가 안 된다고 고기를 안 먹으면 근육은 더 빠르게 줄어듭니다. 장 운동도 느려집니다. 장 안의 근육이 약해지면서 음식물을 밀어내는 힘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변비가 생기고
배가 자주 더부룩하고 가스가 많이 차게 됩니다. 변비가 만성이 되면 식욕까지 떨어집니다. 배가 항상 불편하니까 밥 먹기가 싫어지는 거죠. 먹는 양이 줄어드니까 영양 상태가 나빠지고, 영양 상태가 나빠지니까 체력이 떨어지고, 또다시 악순환입니다. 장내 세균 환경도 크게 변합니다. 우리 장 안에는 수조 개의 세균이 살고 있는데 이걸 장내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건강한 사람의 장에는 유익한 세균이 많은데요. 나이가 들면 유익한 세균은 줄고 유해한 세균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소화 능력뿐만 아니라 면역력, 심지어 기분과 정신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장이 제2의 뇌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소화력을 조금이라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한 끼에 많이 먹기보다는 조금씩 여러 번 나눠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단백질은 소화가 잘 되는 형태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질긴 고기보다는 부드러운 생선, 두부, 달걀, 유제품 같은 것이 소화에 부담이 적습니다. 셋째, 식이섬유를 충분히 드셔야 합니다. 넷째, 물을 충분히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잘 못 느끼게 되는데 그래서 의식적으로 물을 마셔야 해요. 수분이 부족하면 변비가 더 심해지거든요. 네 번째 변화, 소화력의 저하. 이것은 밥상 앞에서 시작되는 조용한 변화이지만 온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0대에 접어들면 잠에 대한 불만이 정말 많아집니다. 밤에 잠이 잘 안 온다, 겨우 잠들었는데 새벽 서너 시에 깨서 다시 잠을 못 잔다,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다, 이런 호소가 아주 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70대 특유의 문제가 하나 더 추가됩니다. 바로 야간 빈뇨입니다. 밤에 소변이 마려워서 두세 번씩 깨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 나이가 들면 방광의 용량이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방광이 소변을 300에서 400ml까지 저장할 수 있었는데 70대가 되면 200ml도 못 참는 경우가 생겨요. 게다가 항인효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들어서 밤에도 나처럼 소변이 계속 만들어지는 거예요.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증까지 겹치면 소변이 시원하게 안 나오고 자주 마렵고 밤에 더 자주 깨게 됩니다. 밤에 두세 번씩 깨면 당연히 수면의 질이 떨어지겠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도 어렵고 겨우 잠들어도 깊은 잠에 들기 어렵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8시간을 침대에 누워 있어도 실제로 숙면을 취한 시간은 서너 시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매일 반복되면 낮에 졸리고 집중력이 떨어지고 짜증이 나고 의욕이 없어집니다. 만성 수면 부족은 단순히 피곤한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면역력 저하, 혈당 조절 장애, 인지 기능 저하, 심혈관 질환 위험 증가, 이 모든 것과 연결되어 있거든요. 70대의 수면을 개선하려면 몇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저녁에 수분 섭취를 줄입니다. 셋째, 잠자리 환경을 편안하게 만듭니다. 넷째, 아침에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습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 번째 변화, 수면 패턴의 변화. 밤이 편안하지 않으면 낮도 편안할 수 없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가장 두려워하시는 변화일 텐데요. 기억력과 인지 기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70대가 되면 이런 경험이 잦아집니다. 분명히 무언가를 하러 부엌에 갔는데 거기 서서 내가 뭐 하러 왔지? 하고 멍하니 서 있게 됩니다. 사람 이름이 입에서 맴도는데 도저히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제 무슨 반찬을 먹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리모컨을 어디 뒀는지 하루에도 몇 번씩 찾게 됩니다. 이런 건망증이 생기면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십니다. 나 혹시 치매 아닌가 하고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상적인 노화에 의한 건망증과 치매의 전조 증상은 다르다는 겁니다. 구분하는 핵심은 이겁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이 납니다. 예를 들어 어제 저녁에 뭐 먹었지? 하고 한참 기억이 안 나다가 아 그래 된장찌개 먹었지 하고 떠오르는 것은 정상적인 건망증입니다.
하지만 치매의 경우에는 힌트를 줘도 그 자체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저녁을 먹었다는 사실 자체를 부정하는 것. 70대에 나타나는 인지 변화는 기억력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판단 속도가 느려집니다.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하는 능력, 이른바 멀티태스킹 능력도 떨어집니다. 요리를 하면서 동시에 전화를 받고 불세기를 조절하는 것이 예전에는 어렵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에 집중하면 다른 것을 놓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인지기능 저하를 늦출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뇌도 근육처럼 쓰면 쓸수록 유지가 됩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이 가장 좋은 뇌 운동입니다. 악기를 배운다거나 새로운 언어를 공부한다거나 처음 해보는 요리를 한다거나 독서도 좋고 바둑이나 체스 같은 전략 게임도 좋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뇌에 대한 가장 강력한 자극입니다. 6번째 변화, 기억과 인지의 변화. 깜빡깜빡하는 것이 늘었다고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뇌를 꾸준히 사용하는 습관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잠깐 여기서 한숨 돌리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6가지 변화를 말씀드렸는데요. 혹시 듣고 계시면서 마음이 무거우셨나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 변화들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중요한 건 이런 변화가 온다는 것을 미리 알고 준비하고 대응하는 것이에요. 7번째 이야기, 마음의 변화입니다. 70대에 접어들면 몸만 변하는 게 아닙니다. 마음도 크게 변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변화는 몸의 변화보다 더 알아차리기 어렵고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은퇴를 한 지 오래됐습니다. 사회에서 나의 역할이 없어진 지도 한참 됐습니다. 예전에는 직장에서, 사업에서, 가정에서 내가 없으면 안 되는 존재였는데 지금은 어딜 가도 내가 꼭 필요한 곳이 없다는 느낌이 듭니다. 자녀들은 다 커서 자기 살림을 하고 손주들은 어릴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찾더니 이제 커서 친구들이 더 좋다고 합니다. 배우자를 먼저 보내신 분들은 집에 혼자 남아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를 보내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마음속에 천천히 무기력감이 쌓입니다. 딱히 슬픈 일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매일이 비슷하고 특별히 기다려지는 것이 없고 뭘 해도 재미가 없는 겁니다. 이것이 노년기 우울증의 전형적인 모습인데요. 문제는 노년기 우울증은 젊은 사람의 우울증과 다르게 나타난다는 겁니다. 젊은 사람은 슬프다, 우울하다 이렇게 감정을 표현하잖아요. 하지만 70대 어르신들은 우울하다는 말 대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머리가 아프다, 소화가 안 된다, 여기저기 몸이 안 좋다, 입맛이 없다고요. 우울감이 신체 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본인도 가족도 이것이 우울증이라는 것을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70대 이상에서 우울증 유병률이 20%를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5명 중 1명 이상이 우울증을 겪고 있다는 뜻인데 실제로 진단을 받고 치료를 하는 분은 그 중에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나이가 드니까 원래 그런 거라고, 기운이 없는 건 당연한 거라고 넘기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우울증은 단순히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울증이 있으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심장병 위험이 올라가고 인지기능 저하가 빨라지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가 나빠집니다. 우울하니까 밥을 안 먹게 되고 밥을 안 먹으니까 체력이 떨어지고 체력이 떨어지니까 움직이기 싫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더 우울해지고 몸의 문제와 마음의 문제가 서로를 끊임없이 악화시키는 겁니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고립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세요. 마음이 내키지 않더라도 일부러라도 밖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로당이든 종교 모임이든 동네 산책 모임이든 어떤 형태로든 정기적으로 누군가를 만나는 것이 마음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만약 무기력함이 2주 이상 계속된다면 이것은 그냥 넘길 일이 아닙니다. 가족에게 이야기하고 병원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우울증은 치료가 되는 병입니다.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거라고 참으실 필요가 없어요. 7번째 변화, 마음의 변화. 몸이 쪼그라드는 것도 힘든데 마음까지 쪼그라들면 정말 힘들어집니다. 하지만 마음은 우리가 돌볼 수 있습니다. 8번째 이야기입니다. 70대가 되면 피할 수 없는 현실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병원이
일상의 일부가 된다는 것입니다. 한 달에 한 번 내과 가서 혈압약 타오고, 정형외과 가서 관절 주사 맞고, 안과 가서 눈 검사 받고, 비뇨기과 가서 전립선 약 받고, 이런 식으로 병원 다니는 것만 해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됩니다. 병원이 직장이냐는 우스갯소리도 나올 정도죠. 70대 이상 어르신들의 약 80% 이상이 하나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고, 상당수가 2가지 이상의 만성질환을 동시에 갖고 계십니다. 고혈압에 당뇨병이 같이 있고, 거기에 고지혈증까지 있고, 관절염까지 있는, 이렇게 여러 가지 병이 겹치면 약도 자연스럽게 늘어나겠죠. 아침에 먹는 약만 7알, 저녁에 먹는 약 서너 알, 식전에 먹는 약, 식후에 먹는 약, 취침 전에 먹는 약, 약 먹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일과가 됩니다. 그런데 이 약들이 전부 아무 문제 없이 잘 작동하면 다행인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약이 많아지면 약끼리 충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한 약의 효과를 다른 약이 방해하기도 하고, 두 약이 만나서 예상치 못한 부작용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 간과 콩팥의 기능이 떨어져서 약을 분해하고 배출하는 능력이 줄어듭니다. 그러면 같은 양의 약을 먹어도 몸속에 더 오래 남아있게 되고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어지러움, 졸림, 식욕 저하, 변비, 구역감, 이런 증상들이 나이 탓인 줄 알았는데 실은 약 부작용이었다는 경우가 생각보다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70대 이후에는 정기적으로 약 점검을 하라고 권합니다. 지금 먹고 있는 약의 전체 목록을 가지고 주치의와 상의해서 정말 꼭 필요한 약인지, 줄이거나 빼도 되는 약은 없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절대로 혼자 판단해서 약을 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의사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 점검 자체를 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약이 계속 쌓이기만 하거든요. 8번째 변화, 만성질환과 약의 일상화. 병원과 약이 삶의 일부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지만 현명하게 관리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입니다. 자, 지금까지 8가지 변화를 말씀드렸습니다. 몸의 변화, 감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 그리고 일상의 변화까지. 70대에 접어들면 이 모든 변화가 한꺼번에 또는 하나씩 차례로 찾아옵니다. 듣고 계시면서 마음이 좀 무거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그래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9번째 이야기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변화들, 이것들이 모두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나이를 먹고 누구나 늙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같은 70대라도 어떤 분은 활기차게 생활하시고 어떤 분은 침대에서 못 일어나십니다. 같은 나이인데 왜 이렇게 다를까요? 그 차이는 유전자가 아니라 대부분 생활 습관에서 옵니다. 실제로 70대, 80대에도 건강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을 연구한 결과들이 있는데요. 거기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몸을 움직입니다. 특별한 운동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동네를 한 바퀴 걷는 것, 이것만으로도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걷기는 심장을 강하게 하고 폐 기능을 유지하고 근육을 보존하고 관절을 부드럽게 하고 기분을 좋게 합니다. 한 가지 운동이 이 모든 걸 해줍니다. 여기에 간단한 근력 운동을 추가하면 더 좋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났다 앉았다 하기, 벽을 짚고 팔굽혀펴기 하기, 발뒤꿈치 들었다 내리기, 이런 것들이면 충분합니다. 70대, 80대에 근력 운동을 시작해도 근육이 늘어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늦은 게 아닙니다. 둘째, 단백질을 의식적으로 챙겨 먹습니다. 밥과 김치, 나물 위주의 식사만으로는 단백질이 부족합니다. 매 끼니 달걀 1개, 두부 반모, 생선 한 토막, 우유 한 잔, 이런 식으로 단백질이 들어간 음식을 반드시 포함시켜야 합니다. 고기가 소화가 안 되면 잘게 다져서 드시거나 부드러운 형태로 조리해서 드시면 됩니다. 단백질 보충 음료도 좋은 대안입니다. 셋째, 사람을 만납니다. 이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주 3회 이상 집 밖에서 누군가를 만나는 어르신들의 우울증 발생률이 혼자 지내는 분들의 3분의 1 수준이라는 연구가 있습니다. 만남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공원에서 이웃과 이야기하는 것도 좋고, 경로당에서 화투를 치는 것도 좋고,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건 정기적으로 꾸준히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넷째, 뇌를 자극하는 활동을 합니다. 텔레비전은 뇌를 자극하는 게 아니라 뇌를 쉬게 합니다. 물론 쉼도 필요하지만 하루 종일 텔레비전만 보는 건 뇌에 좋지 않습니다. 대신 책을 읽거나 글을 쓰거나 새로운 취미를 배우거나 간단한 퍼즐이나 게임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으로 두뇌 훈련 앱을 사용하시는 어르신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수면 위생을 지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고 저녁에는 카페인과 수분 섭취를 줄이고 잠자리 환경을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는 것. 이런 기본적인 수면 습관만 지켜도 수면의 질이 상당히 개선됩니다. 여섯째,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고 약을 점검합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눈과 귀 검사도 빠뜨리지 말아야 합니다. 먹고 있는 약에 대해서도 6개월에 한 번씩은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6가지는 하나도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시설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오늘부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문제는 알면서도 안 하는 겁니다. 귀찮으니까, 힘드니까, 나 하나쯤이야 하면서 미루는 사이에 몸은 점점 더 굳어지고 마음은 점점 더 움츠러듭니다. 그래서 첫걸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딱 한 가지만 시작해보세요. 내일 아침에 20분만 걸어보겠다. 오늘 저녁에 달걀 1개를 더 먹어야지. 내일은 친구한테 전화 한 통 해야지. 이렇게 작은 것 하나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9번째 이야기. 그래도 달라질 수 있다는 것. 70대의 변화는 피할 수 없지만 그 변화의 속도와 깊이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70대에 접어들면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관절과 뼈가 약해지고 눈과 귀가 나빠지고 소화력이 떨어지고 잠이 얕아지고 기억력이 흐려지고 마음이 위축되고 병원과 약이 일상이 됩니다. 이 모든 변화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찾아옵니다. 피할 수 없는 자연의 순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에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변화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가 나빠지면 다른 것도 따라서 나빠지는 악순환 구조를 갖고 있어요. 반대로 말하면 하나를 좋게 만들면 다른 것도 따라서 좋아질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유지되고 근육이 유지되면 낙상을 예방하고 낙상이 줄면 자신감이 생기고 자신감이 생기면 바깥 활동이 늘고 바깥 활동이 늘면 사람을 만나게 되고 사람을 만나면 우울감이 줄고 우울감이 줄면 잠도 잘 자게 되고 이렇게 선순환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70대는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20대, 30대처럼 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70대에 맞는 삶의 방식, 70대에 맞는 건강관리법, 70대에 맞는 행복을 찾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70대이시거나 곧 70대에 접어드시는 분들, 이 영상을 꼭 부모님과 함께 보시거나 내용을 전해드리세요. 미리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정말 큰 차이를 만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70대부터 시작해도 효과가 있는 구체적인 운동법과 식사법을 아주 상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따라하실 수 있도록 쉽게 설명해 드릴 예정이니 궁금하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